이슈토크입니다. 기장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이 신청 4년여 만에 허가됐습니다. 기장엔 원전해체연구소와 중입자 가속기 등 세계적인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이슈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기계공학부 정재준 교수, 이현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기장 연구로 건설 사업이 당초는 이제 올해 3월 말쯤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경주와 포항에서 큰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로 조금 착공이 미뤄져 왔었는데요.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연구용 원자로가 약 250기 정도가 가동 중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가 암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합니다. 네. 근데 이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품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국내 이런 동위원소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는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을 통해서 네.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국비가 4천억 원 정도요. 그리고 지방비가 약 400억 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고요. 네. 이 원자로가 완공되고 나면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성자 도핑이라고 하는데 네.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생산하는데 이용되게 되겠습니다. 이 원전 안전 문제가 있는데 이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괜찮은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원자력 안전 연구를 한 20여 년 해왔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건설하고 있는 그 최신형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APR 1400이라 해서 신고리 3, 4, 5, 6 이런 데 짓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의 열 출력이 4,000메가와트쯤 돼요. 4,000. 그런데 이 연구용 원자로는 출력이 15메가와트에 불과합니다. 대략 한 0.4% 정도의 크기인데 네. 이 말은 우라늄이나 해결료나 방사성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량이 굉장히 작다. 원천적으로 위험 요소가 굉장히 작다. 네. 이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해결료를 잘 냉각하면 안전해지는데 우리 발전용 원자로에서는 이제 이 냉각수가 물입니다. 네. 그런데 150기압, 그 다음에 315도씨, 그러니까 상당히 고온 고압이죠. 그런데 이거는 대기압에서 한 40, 몇 도, 그러니까 우리 온천에 가면 열탕 정도의 온도에서 네.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별로 없는 거죠. 또 이 노심이 이 정도 크기 되는데 원자로 크기가 네. 이게 굉장히 깊은 우물 같은 구조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나 뭐가 잘못돼도 그 물이 한 2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 또 여기 대해서는 이제 그 사업자가 쉽게 말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 안전성 평가 분석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다가 시켜서 심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온 대로 4년간 심의했고 이건 사실 4년 심의할 거리도 아닌데 예. 지진 때문에 특히나 이제 더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래서 예. 결론이 났죠. 그리고 여기 이제 혹시나 그 시민들께서 이제 지진 우려 뭐 이러는데 이거는 발전용 원자로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7.0 리터 규모 지진이 생겨도 뭐 아무 이렇게 만들었고 네. 또 더구나 이번에 한 거는 건설을 가고 4, 5년 후에 다 만들면 운영하기 전에 다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평가를 또 받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2중, 3중으로 안전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수출용 신형 연구로가 준공될 시에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예측이 좀 되나요? 예. 지금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몰리브덴 99 같은 경우는 100%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원자로가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몰리브덴 99나 아니면 아이오다인 131 이런 암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되는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국내 수요를 100%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이런 데 수출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 수입 대체 효과가 약 연간 한 100억 원 정도, 그리고 수출이 약 연간 45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성자 도핑, 그게 연간 약 190억 원 정도 이렇게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예.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150명 정도의 고급 연구 인력들이 기장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장 연구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원자력연구원의 그 분원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좀 파급 효과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예,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이렇게 걸음마를 떼는 사업 같은데 뭐 수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수출용 신형 연구로 분야의 선진국이 어느 나라인가요? 예, 제가 선진국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지금 막 걸음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걸음마는 아니고 그보다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수출 배경에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이현철 교수님께서 이제 전 세계 원자로가 연구 원자로가 250개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에 한 70% 정도가 30년이 넘은 노후한 발전소입니다.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체 수요가 있고 예. 또 이제 개도국 같은 데서는 이걸 막 들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틈새 시장이 형성이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걸음마를 뗀 거는 1960년대, 70년대 연구용 원자로 걸음마를 뗐습니다. 아.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하나로라고 해서 대전에 연구용 원자로를 우리가 캐나다로부터 기술 도입해서 설계했고 1995년부터 우리가 독자적으로 잘 운영해서 지금 20여 년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2009년도에는 그 5메가와트짜리 연구용 원자로를 요르단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17년에 성공적으로 끝났거든요. 예.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게. 그러니까는 이제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지줄 수 있냐 하는 그런 문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선진국은 어디냐 할 때 실제 이제 요르단하고 경쟁할 때 가장 큰 그 경쟁자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아르헨티나가 세고 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틈새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런 나라들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요르단의 한가는 우리가 5메가인데 요거는 이제 15메가거든요. 그래서 예. 요게 이제 한 4, 5년 지나서 잘 돼가 또 한 번 더 실증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부품 공급망 같은 게 정비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생기는 거죠.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사업도 재추진이 됐습니다. 이르면 2023년쯤에는 환자를 좀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 또한 좀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존의 방사선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X선이나 감마선, 뭐 중성자, 양성자, 전자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암 치료를 했는데요. 네.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한테도 손상을 입힌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 근데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무거운 탄소 이온을 가속시켜서 그거를 암 치료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정상세포한테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이제 선별적으로 사멸시키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여
대가 운영될 정도로 아주 최첨단 암 치료 기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계 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선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좀 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또 표류하던 이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최근 들어 하나둘씩 이제 좀 뭔가 추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원전 해체 연구소도 기장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또한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네네. 것으로 보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죠. 예, 그렇고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탈원전 정책 하면서 신구 건설 백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제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그분들의 어떤 먹거리 출구로서 이제 해체를 하면 뭐 거기서 뭐가 좀 이렇게 돌파구가 찾아지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또 연구소도 차리면 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상당히 큰데. 네. 제 판단으로는 좀 약간은 이제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한간에 놔두는 그 정부 계획 자체를 보면 대략 한 기장이나 혹은 그 울산 뭐 네. 적경지에 한 2,500억 정도 투입해서 해체 연구하고 실증하고 뭐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설비를 만든다. 네. 그 다음에 1년에 한 500억 정도 예산을 쓴다. 그리고 한 100명 정도의 어떤 전문 인력을 고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한 2022년에는 또 해체 관련 일자리를 뭐 3,500개 만든다. 네. 하여튼 이런 거에 이제 어떤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차린다 이런 건데 해체 연구소를 차린다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해체는 그렇게 크게 이제 확장성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요즘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으면 한 4조 원 정도 네. 들거든요. 요즘 원전 10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면 연 한 4천억 정도 사업이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요즘 이제 우리나라 대표 노형이 대략 한 1,00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출력이 그거를 하루 운전하면 전기가 한 15억, 16억씩 돈이 생깁니다. 네. 그럼 1년에 300일만 해도 1년에 300일만 운전해도 대략 한 4,5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건설은 1년에 4천억 원, 그다음 운영은 1년에 4,500억 원. 좀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해체는 어떠냐 하면 우리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해서 대략 한 8천억 정도 예상하고 돈을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8천억 하는데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딱 나눠보면 1년에 한 500 몇십억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40%, 40%는 돈이 어디 가냐 하면 원전 해체하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질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중저진유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 폐기물을 경주의 방사성 공단에 갖다가 맡기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럼 그 돈을 빼면 우리 지역에서 고리 1호기 하나 해체할 때 생기는 돈이라는 거는 한 400억 이내, 3,400억 안쪽입니다. 네. 아까 다시 이제 건설 운영 해체할 때 4천억, 4,500억, 400억 그러니까 10분의 1 규모 정도라고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제 생각이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게 작지만은 그래도 중소기업들한테는 큰 기회고 또 하나는 이제 고리 1호기가 웨스팅하우스가 건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한 겁니다. 근데 네. 2호기, 3호기, 4호기 영광의 전남 영광의 1, 2호기 같은 노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이렇게 연구도 잘 하고 또 사업도 잘 하면 좀 긴 인터벌이지만 후속 사업이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한 발전소가 거의 100개 가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희망적인데 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과열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원전 위험 때문에 이렇게 원전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또 중입자 가속기나 신형 연구로는 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었을 때는 이 두 사업이 좀 상충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 사업 사이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있는 편인가요? 단기적인 시너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원전 해체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있는 원전을 뜯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연구용 원자로나 이런 거는 또 새로운 방사선 사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둘 다 원자력 방사선이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상당 부분의 기초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보다는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가 기장군에 방사선 의과학 단지를 만들고 있고 네. 동락권 원자력 의학원이 거기 있고 자 이제 해체 연구소 들어오고 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중이온 이런 게 들어오고 네. 중이온 가속기 그다음 해체 연구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요뿐이 아니고 거기다가 연구용 원자로 해서 방사성 이제 의료용 산업용 방사성 동요소를 만들면 그거를 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업체들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처음에는 작지만 네. 점점점 커지는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딱 두 가지의 시너지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4개, 5개, 6개 모이면 네. 아마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시발점이 될 네, 수가 있겠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서 새로운 원전 건설보다는 뭐 원자력 해체 연구소나 의료용 방사선 연구 등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점도 있고 좀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같은 이런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또 국가 에너지 안보 이런 다각적인 측면이 모두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네.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웃 나라인 프랑스에 비해서 CO2를 10배 이상 이렇게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전 그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퇴출시키고 대신 화력 발전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또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독일이 탈원전을 시작한 2000년 대비해서 지금 거의 3배 정도 전기요금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기술력만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국산 에너지입니다.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이고 하나는 방사선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우선은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적어도 20-3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래가 거기 또 달려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중에서 전기에 관해서는 원자력의 한 30%를 맡아왔죠. 근데 이제 이걸 점진적으로 줄인다 하는 건데 지금 취지가 여기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국가적인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되었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원자력에 대한 찬반 논쟁은 어느 나라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는 5번인가 6번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이런 게 아니고 워낙 중차대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냥 존치하기로 했고 또 스위스 같은 나라도 5번 국민 투표를 했고 그래서 거기는 단계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인데 저는 이제 이 정부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전문가를 포함한 어떤 국민적인 토론, 진지한 토론이 된 적이 없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일방통행식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가고 있다. 네. 이게 이제 크게 저는 제고돼야 될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논의를 하자 이 말씀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기장의 연구용 원자로 인허가 받은 거 이거는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원자력 분야 할 때는 원자력 방사선 이렇게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과 방사선 분야가 2대8 정도로 방사선 쪽으로도 의료나 이런 데 워낙 그 부가가치 만드는 데가 많으니까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은 이게 5대5 정도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방사선이 2 정도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방사선 쪽으로 우리가 산업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장
연구용 원자로 만들게 되면 네. 그런 쪽을 확 키워나갈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몇 개 단지까지 합치면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 네. 면에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모시고 네,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좀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좋은 네. 사업인 만큼 잘 네. 순항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